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자, 8월 들어서 중국 내수 가격이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철광석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내수 가격이 구조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갖고 있고요. 또 그런 문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하락세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것인지를 알아보고요. 좀 더 나아가서 3분기 중국 철강제 시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퀘스천은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월 3일 현재 중국 상하이 지역 기준으로 내수 가격을 보면 전 품목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대비로 보면 채널과 H형광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렸고요. 특히 열연 같은 경우에는 250위안이나 내렸습니다. 또 5월 둘째 주, 이때가 이제 올 들어서 피크였었는데 이때 기준으로 보면 열연이 1130위안, 선제가 1090위안이 내렸고요. 다른 품목들도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월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100위에서 400위안 정도 올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감산을 한다고 했으면 감산 발표 초기에는 가격이 또 올랐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왜 가격이 떨어졌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 부진과 또 중국이 7월 달에 홍수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휴가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소비가 줄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특히 중국의 가전과 기계, 자동차 부품 이런 쪽 업체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밀집되어 있냐면 중국 동남부 이쪽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남성, 정저우를 비롯해 가지고 상하이, 그 다음에 절강성, 우시, 장수성 이쪽이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요 영향도 좀 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요인은 아무래도 정부의 억제 정책 요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단기간 내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오를 것이냐 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당분간은 약세 국면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월 중순 이후에는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이들 지역에 대한 홍수 피해 복구 수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또 하나는 9월에는 중국 사람들이 흔히 금구운십이라고 얘기하는 연중 최대 성수기 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가격은 다시 중순 이후부터 돌아설 것이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 정부가 가격 억제 정책을 강하게 펴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라든가 하락폭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요 선 내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변수는 뭐냐면 수출세를 정말 부과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 정부가 8월 1일자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퇴세 환급률 중에서 내년 도금 강판에 대한 수출 환급세 요거를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러면 수출세는 연달하기에는 부담도 되고 또 일부 기관에서는 좀 조정을 하자 이런 실제 건의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관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수출세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 또 구조조정을 위한 목적 또 가격 안정 등 여러 변수를 감안을 했을 때 부과는 반드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만큼, 어떤 형태로 부과를 하느냐 할 건데요. 개인적으로 일괄 적용보다는 품목에 따라서 차등 적용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그리고 세율에 대해서는 지금 10%에서부터 25%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어떤 품목은 세율 품목에 따라 조금 조절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이냐? 사실은 요거는 이제 중국 정부의 특성을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과시를 위한 것은 전면적인 느닷없이 선포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시험적으로 일단 어느 한 곳을 해봤다가 그게 문제가 없으면 점차 확대해 나가는 이런 전략을 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요 수출세 문제는 사실은 대내적인 문제, 대외적인 문제 두 가지를 이에다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주위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업계 반응도 좀 보고 또 하나 중국 정부가 노리는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언제냐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저는 아마 8월 중순경에 발표를 하고 시행은 9월부터 적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 입장에서 어떤 품목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여기 표에 제가 각 주요 품목별로 열연, 후판, 냉연, 도금, H형광, 철근, 강관, 스테인리스, 냉연 해가지고 2019년하고 20년하고의 우리나라 내수시장 규모하고 또 수입량하고 수입량 중에서 중국에서 얼마만큼 수입을 했는가를 갖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정말 수출을 대폭 줄인다고 한다면 각 품목별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봤을 때 봉양광보다는 판재류가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수입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철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대체 수입선들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KS 규격을 획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격이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중국을 대체할 수입선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판재류 쪽은 사실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특히나 후판하고 열연 중에서도 박판 요것들은 좀 문제가 좀 심각하고 길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에 중국을 대체할 공급선도 없고요. 물론 일본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도 고로 불을 껐기 때문에 수출 여력도 줄어든 데다가 한국을 예전처럼 대하지가 않습니다. 또 인도나 베트남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기는 하지만 베트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돼 가지고 락다운을 한 해 만에 그런 상황이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락다운이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의도적으로 수출을 더 늘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인도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아무리 짧게 걸려도 4개월 이상, 평균적으로 5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이 기간 동안에 시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또 하나는 중국 사람들도, 인도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처럼 가격 변동이 있으면 델리버리를 갖다 안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또 품질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품목들은 요 품목은 당분간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구조관이라든가 시형강, 데크 같은 이런 방물제를 쓰는 업체들 중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이런 업체들은 당분간은 아마 연내까지는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는 감산을 한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정말 8천만 톤을 할 것이냐, 연초 약속대로 5천만 톤을 다 채울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산은 시진핑의 약속이고 치적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니다. 다만
연초에 약속한 대로 3천만 톤을 다 채우려면 하반기에만 약 8천만 톤 정도를 더 줄여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은 저 역시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5천만 톤 이상은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합업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단합업체라고 하는 건, 단합업체가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요. 단합업체가 어디에 많이 있냐면 주로 저 동북 쪽에 하북성이라든가 산동성 이쪽에는 주로 이제 철근이라든가 선재라든가 이런 봉인강류를 만드는 단합업체들이 좀 많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동 쪽에 절강성, 강소성 이쪽에는 냉연이나 도금이나 컬러 이런 제품을 만드는 단합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수요 분포도 보면 아까 제가 홍수 때 말씀드린 대로 남동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가전이라든가 뭐 자동차 부품 뭐 이런 부품업체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2016년도에 중국 정부가 일시에 띠띠아오강이라고 하는 저급제 설비를 갖다 한꺼번에 1억 2천만 톤이나 되는 설비를 한꺼번에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띠띠아오강 업체들이 만들었던 빌렛을 사다 쓰는 수요업체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문제죠. 이들 업체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러시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뭐 이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빌렛을 수입을 해서 철근도 만들고 회풍열연도 만들고 도금도 만들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최근에 빌릿 가격이 정말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품 가격하고 빌릿 철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떨 때는 $30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최소한 톤당 120에서 150달러 정도는 차이가 나야 단합업체들 또 이익도 내고 또 투자도 하고 뭐 하고 할 텐데 그럴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단합업체들이 생산을 못하게 되니까 그 피해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소실수요가들이 단합업체에서 사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소재 없다고 그러고 가격도 너무 비싸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그 수입 빌렛하고 스크랩도 마찬가지죠. 수입 관세를 갖다 제로로 만들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역시도 이제 코로나로 지역별 분류가 아직도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북 지역의 어느 성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성 전체는 폐쇄고요. 또 그쪽에서 발생한 제품, 철강뿐만이 아니고 뭐 가전제품이 됐건 식료품이 됐건 이런 제품들은 저 밑에 배로 싣고 가면 빨리빨리 하역을 안 합니다. 어떨 경우 돌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순이 넘어가면 홍수 피해 복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우리 저장성, 장수성 이쪽 지역에는 대형 철강사들이 많이 있어요. 바우강을 비롯해서 사강도 있고요. 우강도 있고요. 그래서 충칭강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명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감산보다는 조금 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눈 감아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감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는 반드시 좋은 뉴스냐? 일단 메이커한테는 좋은 뉴스인 건 틀림없죠. 그런데 사실은 부담되는 부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제 너도 나도 국내 메이커들한테 주문을 늘릴 텐데 더군다나 지금이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들이 원하는 거는 물량뿐만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고 싶은 가격에 아마 그만큼의 양을 달라고 할 텐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철강사가 폭리를 취한다느니 공급을 안 해준다느니 뭐 이런 것들을 뭐 진정서도 내고 뭐 언론 플레이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철강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적지 않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유통상들이 지금 소문에 뭐 유통상들이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재고 방출을 안 한다, 숨겨놓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정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공정위 내세워가지고요 과징금 폭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빈말이 아니고
우리 월간지라든가 이런 데서 자주 기고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게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면 결국에는 중국이 감산을 하고 수출을 줄이고 하게 되면 한국 시황하고 중국 시황은 지금은 사실은 딱 떡이 돼서 같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늘 쳐다보고 하는데 이러한 커플링 현상이 다시 얘기하면 동조화 현상이 비동조화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제는 중국 시황 안 봐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예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슈가 사실은 원료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7월 제조업 생산이 생각보다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생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들어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감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24개 성이 비상이 걸렸다는 뉴스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지난번 작년과 같이 또 제1락다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국이 경기 급냉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조업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7월 달에 우리가 제조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제조업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를 살펴보는 지수 중에 하나가 원자재 구매 지수, PMI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을 돌리려고 하면 원자재를 미리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이상이 쭉쭉 상향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경기가 더 좋아지겠구나. 반대면 경기가 나빠진다. 이런 지표를 사용하는데 7월 달 중국 제조 PMI 지수는 50.4입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로 0.5%포인트가 하락했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43.1입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로 2%포인트나 빠졌어요. 이게 17개월 만에 최저치고 또 2018년 그 트럼프가 미국하고 미중 무역 분쟁을 일으킨 직후인 그 이후에 가장 긴 4개월 연속 하락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제 생산자 물가는 아직도 여전히 높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제 뭐 부채 문제라든가 뭐 부동산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좀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IMF가 최근에 중국의 금년도 GDP 예상치를 당초 8.4%에서 최근에는 8.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급냉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숫자가 말을 해주니까요. 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정말로 경제가 급냉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7월 달에 제조 PMI가 줄어든 것은 홍수 때문이고요. 또 아마 8월에도 뭐 휴가라든가 폭염, 뭐 홍수, 복구, 아직 복구가 완전히 안 됐으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8월에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저도 장기적으로는 그 중국 경제가 뭐 미국을 뛰어넘는지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급냉에 빠지느냐 어쩌느냐 이런 거를 볼 때는 저는 두 가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하는 행위입니다. 최근에 지준율을 갖다 지급준비율을 인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분히 이제 시중 중소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중국 정부가 모든 영역에서 특히 시장의 모든 영역에서 개입하는 빈도가 잦아졌고 굉장히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알리바바 사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유 차량에 대한 그 미국 상장도 중단이 됐고요. 최근에는 지난주죠. 중국도 사설 학원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사설 학원에 대해서 전부 다 비영리로 하도록 법으로 아예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업체들이 하고 있는 그런 빅테크 산업, 특히 이제 금융과 관련된 이런 산업들도 다 국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이런 시도를 할까? 사실은 중국 정부, 특히 공산당이 이제 젊은 지도층, 젊은 층들의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최근 중국 젊은이들도 결혼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결혼 안 하느냐, 불만이 뭐냐 물어봤더니 세 가지 불평등을 꼽는데, 그게 중에 하나가 집 문제, 교육 문제, 의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도요, 부동산 투기 조사 들어갔고, 앞으로는 집을 새로 살려면 허가를 받고 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집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 들어간 건 당연하고요. 또 이제 남은 게 이제 의료인데, 의료 역시도 지금 사실은 민영 기업들이, 특히 알리바바라든가 뭐 텐센트라든가 이런 민영 기업들이 전국 각지에다가 의료소를 많이 두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스마트 뭐 병원 뭐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국유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사실은 우리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미식 사고에 길들여진 이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중국이 분명히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래서 미국의 매체들은 중국이 우리를 속였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한번 냉정히 생각하게 봐야 되고요. 봐야 될 건 뭐냐면,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를 버린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중국말 중에 중체서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몸은 중국식이고 그 방식만 그 서양 것을 쓴다는 건데, 그래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만 그 자본주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운영은 정부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중국 정부의 특성을 감안하면 중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급냉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인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개인의 어떤 창의성을 갖다가 무시를 하고 획일적으로 가고 하는 게 효율성 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이게 발전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건 차치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나가는 얘기 같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급냉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특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철강제 수요는 2분기보다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아마 8월까지는 제조업 생산 좀 지지부진할 것 같고요. 또 중국 정부도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과거처럼 정부가 주도를 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는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최근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따라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생산을 지금 캐파라든가 뭐 생산자 이런 걸 봤을 때 다시 과잉 문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중국 정부는 감산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